제가 어제 어떤 할머니 살아오신 이야기 인터뷰를 봤는데 그 어르신이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그 집이 땅도 많고 돈도 많다 그래서 내가 시집을 왔더니 오막살이에 땅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그 중신애비가 완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떠올렸어요. 아, 중신애비가 왜 서마를 가져갔나 이해를 했고, 그래서 제가 중신애비한테 좀 따지지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중신애비한테 따지면 못 산다는 그런 말이 있다네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래서 못 따졌다고. 예,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옛날 이야기는 뻥이 99%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재밌기 때문에 전승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속에 이 이제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어제와 오늘인가 하면 우리의 여기 지금 제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채록한 어르신들이 들려준 성남 시민들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모티프로 해서 오늘날 그것이 컨텐츠로 많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말로써 이야기를 전승이 이루어졌으면 이젠 더 이상 말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 세대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리고 말로 들려줄 때는 거기가 지역이 한정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성남의 인물, 또 성남에서 전해지던 이야기들이 모티프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또는 전 세계인이 같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야기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 과정들을 좀 같이 좀 가볍게 살펴보려고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는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왜 우리가 이 설화를 오늘날 컨텐츠와 이어서 같이 가지고 왔는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야기, 왜 우리가 설화에 주목하는가에 먼저 사례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르신들도 같이 영화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징어 게임, 또 지옥,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토리가 예전에는 음악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서 선도에 나갔으면 이제는 한국의 스토리로 또 선도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힘을 우리가 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시험들이 있었어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 아시죠? 이제는 좀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인들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의미로 초콜릿을 주는 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두 군데 실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것과 이렇게 이제 팔아놓는 거. 두 개는 가격이 똑같아요. 그리고 크기도 똑같고 똑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사과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팔렸을까요? 잘한 쪽. 이쪽이요? 이쪽이요? 자, 일단은 이쪽이 더 많이 팔렸을 것 같다 하시는 분. 네, 어머니 왜요?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물건을 볼 수가 있어서. 요게 더 많이 팔렸을 것 같다. 네, 선생님. 네, 뭔가 정성이 들어가고 포장을 포장이 예뻐서. 네, 그죠?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예,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뭐 하트도 있고. 네. 그죠?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 개당 1,000원. 여기는 커플 사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커플 사과라고 하는 메시지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 사과를 사면 왠지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느 날이냐면 발렌타인데이 때 이렇게 판매를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실험해 보니까 싸웠던 커플이 요 사과 선물을 남자친구가 다시 하면서 하이를 하고 이러는 가정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스토리를 입힘으로 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사과 농사를 지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일년 농사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가 완전히 다 끝장나죠. 그런데 여기는 이런 거에서 다들 이제 절망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기에도 스토리를 입힌 겁니다. 이걸 성공하려면 어떤 스토리를 입히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죠?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보면은 여기다 합격을 붙여놨어요, 사과에. 얘네는 그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붙어있던 사과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비싸도 상관이 없죠. 일본도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예, 이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 스토리를 입힌 거예요. 아오모리현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에 합격 도장을 찍어서 30만 상자를 판매했다는 거고, 전년 대비 더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판매액은 30%, 그러니까 그 출하량은 30% 감소했지만 그 판매액은 더 가격을 높게 받아서, 그래서 스토리를 입히는 거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상품들인데요. 이건 영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그죠? 라이토랑, 예, 생수죠. 근데 가격은 엄청 비싸죠. 그런데도 다들 사고 싶어 하고 마시고 싶어 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그 상품들이 출발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아는 순간 그 상품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광고 대상도 받았고 에비앙의 광고인데요. 여기에 숨어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옛날 이야기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에비앙 물 광고입니다. 네, 귀엽고 발랄하고 재밌죠. 네, 이 광고가 여기는 뭐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삼다수, 어디 광천 어디서 몇 미터 설명 많잖아요. 근데 그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여기는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뭘까요? 이 광고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물 먹으면 젊어진다. 그러면 옛날 이야기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고란사의 물을 먹을 때마다 3년씩 젊어지는 그런. 네. 그 저설도 있군요. 예. 젊어지는 샘, 그 3년 구르는 거, 3년 곱게, 예, 계속 이제 삶을 연장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젊어지는 샘물이라고, 예, 전국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예, 어떤 그 착한 영감님이 산에 가서 옹달샘에 가서 일을 하다가 목을 한번 죽였는데, 이제 젊어서 왔잖아요. 집에 왔더니 아내가 못 알아봐요. 그래서 내가 그 물 먹어서 젊어졌다 그래서 아내도 그 물 마시고 같이 젊어졌어요. 그랬더니 욕심 많은 영감이 나도 젊어지겠다고 그 샘물이 어딘지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한 모금만 마셔서 조금 젊어져야 되는데, 젊어진다니까 자꾸 마시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갓난아기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아무도 그가 누군지 알지를 못해서, 예,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예, 젊어지는 샘물하고 연결되는, 예, 그런, 분명 거기는 그런 나라, 이 에비앙에는 만드는 제작하는 그쪽에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이야기는 없겠지만, 예, 바로 이렇게 메시지는 정확하게 같이 일치됩니다. 젊어지고 싶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이죠.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바로 이제 욕심 많았던 영감님처럼,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광고에도 스토리를 입혀서 굉장히 성공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백세주는 있죠. 그죠? 백세주에서 그림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선비가 이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머리가 새카만 젊은 사람이 나이가 머리가 그냥 다 휘어버린 이 노인을 회초리를 들고 있어요. 그 유교 사회에서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국순당에서 나온 건데, 이 국순당에서 요 판을 깔아서 술 먹을 때마다 깔아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광고들을 했거든요. 보면 백세주 이야기라 그래서 옛날에 선비가 길을 가던 중에 어떤 젊은 청년이 늙은 노인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어린 것이 어찌 노인을 때리는가 하고 꾸짖자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이 아이는 내가 80살에 본 자식인데 그 술을 먹지 않아서 나보다 먼저 늙었다소 하였다는 겁니다. 선비가 그 청년에게 절하고 그 술이 무엇인지 하고 물었더니 구기자와 여러 약초가 들어있는 구기 백세주라고 하였다라고 해서
백세주, 예, 백세주가 이제 그 광고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 북순당에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온 거의 원전은 뭐냐면, 예, 바로 여기 지봉유설, 유지강의 지봉유설입니다. 바로 이제 옛날에 하서로 이제 가고 있던 사신이 어떤 395세, 구체적이죠. 395세의 나이의 여인인데 보기에는 16, 17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젊음을 유지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 여인이 자기가 구기자주를 만들어서 먹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또 이 사신은 젊어지고 싶으니까 구기자주를 만드는 법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법을 배운 대로 만들었더니 이 사신이 300살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13일간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왕성해지고요. 다시 100일을 마시면 얼굴이 고와지고 백발은 다시 검어졌고 이는 다시 생겨나서 바로 땅 위에 신선이 된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이게 뭐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300구기자주 먹고 300살 살았다는 분은 제가 아직 못 만나봐서. 그래도 또 이걸 할 때마다 구기자주 한번 담아 먹어봐야지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한번 가서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고가 그래요. 아내가 권하는 술. 또는 제가 그때 한차 이 백세주가 인기가 있을 때 커뮤니티를 찾아보면 등산 모임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뒤풀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우리 건강해지는 백세주 먹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대학생들도 백세주가 너무 인기가 많은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50세주라 그래서 소주 반, 백세주 반 그렇게 지금 뭐 소맥처럼 그렇게 많이 마셨거든요. 여기에 이 그러니까 이 백세주가 그렇게 계속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술을 먹지만 건강해지는 술이다. 이제 이런 그게 모순이긴 하지만 약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약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스토리를 입혀서 이렇게 성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성남의 설화 어제와 우리가 제가 체력했던 어제는 이제 체력했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이것이 컨텐츠 속에 녹아나 있는 내용, 그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의 이제 인물 전설인데요. 바로 이제 전설과 또 새롭게 창작하는 건 전설을 또 있는 그대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전설과 창작 사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보면, 다들 아시죠? 서흔남. 모르시나요? 나무꾼이었습니다. 근데 남한산성 우리가 이렇게 성남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남한산성이잖아요. 그 남한산성으로 대피하러 온 그 인조를 도와줘서 대피시켰던 나무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계시는 윤종준 선생님한테도 제가 직접 체력을 했고, 또 한동욱 선생님한테도 향토 사학자인 한동욱 선생님한테도 이 이야기를 체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고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 남한산성으로 인조가 피신을 왔을 때 그때 이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운남이란 나무꾼이 산골 곧자곧자기 산길 안 가본 데가 없을 테니까 이제 인조를 대피를 시킵니다. 그런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 청군을 교란시키기 위해 쫓아오고 있는 청군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대피시켰어요. 그래서 무사히 대피한 인조가 서운남에게 고맙다고 본인이 입고 있던 곤룡포를 벗어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교란을 시켰을까요? 신발을 거꾸로. 신발을 거꾸로. 우리 우다이스 선생님들이라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신발을 거꾸로 신고 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신었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그죠? 앞뒤가 바뀌어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게끔 해서 청군은 반대쪽으로 가고 그 덕에 무사히 바로 그 인조는 대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방법은 제가 그 한국 전쟁 체험 조사 다닐 때 빨치산들 있죠. 빨치산들도 이 방법을 썼답니다. 아마 이 서운남 거를 모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부대들을 이제 교란시키고 이제 무사히 대피했다고 하는 이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인조가 이제 팔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군을 다시 소집을 시키기 위해서 이 교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신하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가겠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 사방에 천군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 지혜로운 이 서은남이 나섭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나섰는데 막 이제 일부러 가서 막 교지를 찢어가지고 막 망태기로 막 만들어요. 그리고는 막 나 바보인 척하거나 또는 미친 척을 해요. 그러면 천군들도 얘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거지인 척하니까 먹을 걸 던져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완벽하게 거지인 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으로도 안 먹고 막 입으로 받아 먹고 그 자리에 막 똥도 싸고 그리고 막 무릎으로 자기가 막 바보인 척 막 기어다녀요. 그리고 그 천군들의 눈을 벗어났을 때 또 완전히 쏜살같이 달려가서 무사히 임금의 교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그 적군들의 상황을 연탐하기도 하고 그런 그 전쟁 중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성남의 나무꾼 서은남입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은 병자 호란 후에 그 정이품의 당상관을 지내게 되고 그리고 신분도 다 이제 벗게 되죠. 근데 또 하나의 설화를 보면 이 서은남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이제 받은 골룡포를 유언을 남길 때 내 간이에 덮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남겼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묘를 팠더니 그때 햇볕을 받아서 골룡포가 싹 재로 사그라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해주던 한동훈 선생님은 그때 비닐 같은 거를 좀 위에 몇 장 덮었으면 그게 고스란히 남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그 얘기를 하셔서 이 골룡포가 남아있지 않고요. 또 이미 이제 그 이장을 해서 무덤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더 덧붙여지는 이야기는 이제 골룡포를 하사받았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임금의 골룡포를 함께 덮어놨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마비, 그러니까 말에서 내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가 있어서. 왜냐하면 임금님의 골룡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위 관직도 그 앞을 지나갈 때는 내려서 걸어서 서은남 묘를 지나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었고요. 지금은 남한산산 역사관으로 묘비는 옮겨져 있고 근데 비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서은남은 이제 성남 사람이면 서은남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물이 누구지 아세요? 예, 날쌘돌이 서정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한동훈 어르신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서은남이 골룡포를 받고 죽을 때 자기가 아니 덮어라 그랬어. 그래서 덮었어요. 그렇게 났는데 도로가 나면서 서은남 이제 요 햇볕이 그래서 5분 만에 폭삭 제거된 거래.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 덧붙인 얘기가 그 서은남이가 누구냐? 날쌘돌이 서정원이의 직계 할아버지야. 제가 이거 호적을 따져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한동호 그 연구사께서는 이 서정원이 바로 그 서은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날쌘돌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까 교지 전달하고 할 때 뛰어서 그 날쌔게 바로 이제 그 강원도랑 삼남이랑 다니면서 교지를 전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서은남 할아버지의 피가 유저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은남을 배경으로 해서 재탄생되어 있는 이 서은남이 재조명되고 있는 영화가 바로 남한산성인데 이 남한산성은 김훈의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소설을 바로 영화한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서은남이 새롭게 탄생되어 있습니다. 보면 2017년도에 개봉이 되었고요. 감독은 항동혁 감독입니다. 여기는 이제 병자호란 당시에 이제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청나라에 항복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서은남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서은남이 어떻게 재조명되었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전체 내용을 보면 1636년에 병자호란 당시에 이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청군에게 남한산성이 포위됨으로 해서 바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50년밖에 버틸 수, 50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바로 이렇게 자원들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항복하자.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청나라의 머리를 숙이느냐. 그래서 주화파와 척사파가 서로 대조를 계속 하죠. 여기 이제 이병헌으로 나온 인물이 최명길로 나오는데, 바로 최명길은 우리가 치욕을 당하더라도 국민을, 백성들을 위해서 청나라에 항복하자. 그래서 결국 영화 속에서도 항복하는 글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강경하게 김상헌은 청에게 굴욕적으로 항복하느니 우리 끝까지 싸우다 죽자.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도 끊습니다. 그 항복하는 것까지.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투다가 결국은 이 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47일 만에 바로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왕이 항복을 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는 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서운남에 주목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운남은 고수가 맡았는데요.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욱군 서운남은 대장장이 서날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운남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다 해서 제가 그 영화를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해서 서훈남의 시각으로 서훈남의 스토리로 다시 편집을 해서 했으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이 영화를 한 2시간 반짜리를 한 20분 정도로 딱 짤막하게 서훈남의 이야기로 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훈남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남의 이 서훈남과 관련된 스토리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또 어떤 점이 다른가, 그러니까 이야기 속의 서훈남과 영화 속의 서훈남은 어떻게 다른가 좀 한번 비교하면서 영화 보고 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편집을 조금 더 짧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좀 길게 한 걸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임금과 또 두 신하의 중심으로 이렇게 끌고 가던 남한산성을 또 서훈남을 중심으로 끌고 가 보니까 또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도 하죠. 여기서 서훈남은 선할세로 나오는데 남욱군이 대장쟁이로 바뀐 거 말고 또 어떤 게 일단 어떤 부분이 설화 속에 있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 보이세요? 아까 격서 전달하는 그 장면, 그리고 첫 장면은 서훈남은 아닌데 거기 이제 노인이 이제 임금을 대피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청군을 대피시키겠다고 해서 이제 그 김상헌이 그를 이제 살해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임금을 대피시켰던 그 역할도 사실은 서훈남이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서훈남은 완전히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어떤 모습이 좀 달라 보이셨나요? 저는 궁금했던 게요.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미리 이게 선정이 돼서 서훈남이라는 남욱군이 선정이 돼서 그 피난 올 때 대피시킨 걸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미리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네, 제가 미리 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 아니고. 아까 그 신발? 예, 그 뉘앙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네, 그 여기서도 조금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우연히 그게 전혀 똑똑하지 않고 전혀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런 남욱군이 이렇게 그 자기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호국정신 그런 거를 저희는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아까 보면은 굉장히 여기서 눈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미리 그런 게 약간 알던 거하고 조금 달라서 그게 어떤 게 더 진실인가가 조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많지 않잖아요. 네. 서훈남 이야기는. 근데 그 서훈남이 그래도 지혜로운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신발을 뒤집어서 신는다는 그렇죠. 거죠. 지혜로운 건 아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지혜롭지만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그 일을 알기 전에는 아주 평범한 전혀 그렇지 않은. 네, 맞습니다. 평범하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삶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지혜지 그것이 지식으로 얻어진 지혜가 아닌 거죠. 결국은 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있는 건 지도층이지만 실제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온몸을 던지는 건 민중이라는 것이고 그 삶의 기반에서 나온 지혜로 여기서 지금 여기 뭐 조청 만들고 이러는 건 이제 완전히 서은남을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로 재해석해서 나온 부분이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어떤 민중을 대표하는 그래서 민중의 지혜를 이 영화 속에서는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지금 우리가 1화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는. 그런데 그 격설을 어느 머리 좋은 신하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단 용기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의도된 거잖아요. 내가 바보짓을 하고 미친 척을 하고 일부러 거지인 척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은남이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긴 하지만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이 서은남에게 대표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화에서는 조금 더 민중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뭐 임금에게 받은 골룡포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좀 부각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남한산성에서 역사 속에서도 우리 민중들이 좀 겪었던 고통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서은남께서 여기 선할씨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임금님을 위해서 또 어떤 나라의 어떤 누구를 위해서 또 아니라 우리가 그냥 누구를 섬기든 우리 백성들은 상관없죠.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셨음. 그런 것들에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도대에서 일부러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가 임금님을 대피시키는 건 아닙니다. 뉘앙스가 그랬다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역시 역사인물 이야기는요. 그 역사인물이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진짜 그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더 많이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근데 역사 인물 전설에서 말로 그러니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말로 전해지는 것들은 많은 살이 붙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계속 고민하시고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도 우리 관장님하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그래도 오늘날의 컨텐츠에서 이렇게 크게 그 역할이 주어지고 그 인물을 재조명하는 건 아마 서은남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인물들에 대한 그 컨텐츠가 개발될 수 있게끔 우리 문화원에서도 좀 해야 될 역할이 이제 바로 컨텐츠화 시켜내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병장 윤치장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이 있었고 1907년에 이제 군대가 해산되면서 바로 이제 의병들을 모으면서 의병대장 활동을 했고요. 많은 이제 그 활동들을 했는데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 윤조선 선생님이 성남 옛이야기에 정리해 놓은 그 내용들입니다. 8세에 이제 한문 서당에 입학을 해서 19세에 한문 전과를 다 수료했고 그러니까 문자와 지식들이 아주 뛰어나고 비범했었고 기골이 장대해서 그리고 체력이 아주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80세에도 딸 한가만이를 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품과 심성이 올곧은 그런 이제 의병장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이제 웹툰으로 작년인 것 같습니다. 저기 성남문화재단에서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 총 33권을 출간했는데 그 중에 바로 우리 윤치장 의병장에 대한 웹툰이 바로 청계산 호랑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만화로 지금 책으로 출간됐고 인터넷에 웹툰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치장은 청계산 일대에 뛰어난 칼솜씨에 날렵해서 의병들이 바로 청계산 호랑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그런 용감한 인물로 바로 힘없는 백성을 지키려고 애쓴 홍길동과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그 책의 출판사에서 이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그냥 제가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20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만 가지고 온 게 제일 처음이 이제 바로 이렇게 사형을 선고받는 그 내용으로 다루어져 있고
이제 그 항일 운동,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 그 항일 의병장으로서 그 일본군과 대항하는 내용들을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체포되는 장면까지 해서 20화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웹툰은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 윤치장 웹툰 좀 보시고 예, 또 거기서 또 같이 문화 해설하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지명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탄천의 유래가 있죠. 이 탄천 유래도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여말 선초의 이지직이 그 탄천의 은거에서 독서를 일삼았는데 배우러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다 탄천 선생이라고 불러서 뭐 그 탄천이라는 그 지명이 붙었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예, 바로 남이장군의 육대소인 탄수 남영이 살던 마을이어서 탄골, 숫골 이렇게 불렀는데 예, 바로 탄천은 그 탄골에 흐르는 하천이라는 의미다. 뭐 이런 이제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거나 이야기 연구자이다 보니까 예, 이 동방사기 이야기와 연결돼서 전해지는 부분. 그러니까 동방사기가 수술 씻었던 곳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이 탄천이라고 하는 지명이 붙은 데는 바로 이 성남과 마찬가지로 동방사기랑 결부되어서 전해지는 게 많습니다. 이 동방사기로 전해지는 원래 전체적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동방사기가 이제 이웃집에 눈먼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이 이제 논에 이제 물을 내놓으면 자기는 그 논에 물 대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의 그 논에 구멍을 내서 자기 논으로 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노인이 이제 앞에 안 보이니까 물이 빠진 걸 모르고 나중에 이제 확인하는 거죠. 막 화가 나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막 따지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노인이 눈은 멀었지만 이제 이런 걸 이제 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아유, 뭐 목숨도 얼마 안 남은 녀석 내가 따져서 뭐 하냐? 그래, 잘 지내라. 그랬더니 얘가 순간 그 말이 떠오르는 거죠. 어르신, 제가 얼마 못 산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너가 지금 운명이 30살밖에 못 살 운명이라고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옛날 이야기에서 저승사자에게 잘 대접하면 그 명을 연장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알려줍니다. 네가 연장하려면 밥 차려놓고 저승사자가 오는 길목에 밥을 차려놓고 신발 해놓고 그 다음에 돈을 올려놔라. 그래서 그 저승에서 인간 세상에 망자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 이제 먹죠. 뭐 누가 밥 하나 주면 내가 목숨을 좀 연명해 줄 텐데 이런 말 하는데 밥이 있으니까 먹고 신발도 새로 갈아 신고 다 했는데 그걸 막상 받고 나니까 어때요?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데려갈 사람이 내가 대접해 준 걸 얻어 먹고 나서 그리고 내가 방법이 없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은혜를 갚겠다. 그러면서 그 저승에 이제 명부 관리하는 관리가 있는데 그 관리가 이제 꾸벅꾸벅 졸아요. 그랬더니 바로 이 30살까지만 살게 되어 있는 명부에 삐끔을 하나 더 그어서 3000살로 고쳐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30살 살 사람이 3000살을 살면 되는데 여기서 끝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3000살을 살았는데 계속 이제 도망다니는 거예요. 동방사기가. 그래서 저승사자가 저승사자가 와도 이 동방사기를 붙잡아요. 그럴 때 한 저승사자가 내가 잡겠다고 가서 바로 거기서 막 이제 여기 탄천에서 수술 막 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지나가면서 여보시오 그 왜 그 시커먼 수술 계속 여기다가 씻고 있어? 그랬더니 아 이거 하얗게 만들려고 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방사기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3000살을 살았어도 수술 씻어서 하얘진다는 말은 내 난생 처음 끝까지 말도 못하고 바로 네 놈이 바로 동방사기구나 하고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승사자에게 동방사기가 잡혀간 이야기입니다. 그게 거기서 저승사자가 그 수술 씻었다 하는 부분에 바로 탄천 유래와 좀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이 탄천과 연결해서 한국의 신화가 저승사자가 어떻게 저승사자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저승사자가 되는 신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요즘에 저승사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저승사자는 다 시커먼 가세, 옷에 빨간 입술에 하얀 얼굴 아주 무서운 저승사자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저승사자 이렇습니다.
엄청 멋지죠? 네, 그래서 저도 한 말이 있었어요. 야, 저렇게 저승사자가, 이런 저승사자가 오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겠다. 네. 근데 이제 저승사자 그 본풀 이야기를 보면 버무랑에 삼형제가 있는데 그 위에 있던 많은 아들들이 다 단명을 해요. 그리고 삼형제만 남아요. 근데 어떤 스님이 와서 이 삼형제도 단명할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단명한 것을 운명을 더 연장을 시키려면 이 스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3명밖에 없는 왕자를 따라 보냅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운명을 극복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 단계의 스님이 얘들아 너네 이제 오늘만 잘 지내면 이제 멍을 이제 단명한 오늘 넘어섰으니 오늘 하루만 잘 지내라. 그리고 보냅니다. 그러다가 얘네가 마을로 갔는데 이 과양각시라고 하는 어떤 사악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이 이 사람들한테 보니까 이 왕의 아들들이니까 뭐가 많잖아요. 그걸 빼앗고 싶어서 얘네들을 속입니다. 요 술을 먹으면 1000년을 사는 천년주요. 요 술을 먹으면 10,000년을 사는 만년주요. 어때요? 내가 정말 단명할 운명인데 오늘만 극복하면 1000년 만년 산다 그러면 그거 얼른 먹겠죠. 먹다가 그냥 술에 취해버린 거죠. 그 여인네가 이 사망제를 살해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재물을 이제 다 가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그래서 사명제를 버리죠. 근데 거기서 어떤 구슬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구슬을 먹고 나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명제를 또 낳아요. 그 사명제들을 아주 똘똘하게 잘 자라서 과거에 동시에 합격합니다. 장원부터 다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막 풍악이 울려요. 근데 이 과양각시는 셈이 참 많거든요. 그 사명제가 왜 자기 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못할까요? 그거 보더니 야 어느 집 아들인지 몰라도 사명제가 동시에 과거 합격했구나. 저것도 그냥 콕 거꾸러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자기네 집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저희 합격했습니다 하고 어머니 앞에서 절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고개를 붙들고 죽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과양각시가 이제 원님을 찾아가서 내 아이 삼형제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밝혀달라고 매일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림이라고 하는 똘똘한 부하를 저승에 보내서 염라대왕을 데리고 와서 왜냐면 염라대왕이 데려왔으니까 염라대왕을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강림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드라마 속에 바로 이 저승사자 이야기, 저승사자가 되는 그 이야기가 남겨져 있어서 제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스카이캐슬 보셨어요? 네, 스카이캐슬의 한 장면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재미있는 얘기나 해줄까? 옛날에 어떤 노부부한테 아들 셋이 있었거든. 그 아들 셋이 다 과거에 굴지에서 쌀을 꽂고 금이한양했대. 부부는 너무 좋아서 동네 잔치도 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췄지. 그런데 아들 셋이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즉사하고 말았대. 화면은 좀 하도 억울해서 어머니가 저승을 찾아가서 염라대왕한테 울며 불며 물었대. 왜 하필 내 아들을 그것도 셋이나 한꺼번에 데려가냐고.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그 어머니 앞에다 지난 날을 비춰주는 거울을 보여주더래. 이 부부가 젊어서 주막집을 운영했는데 손님이 갖고 있는 돈이 탐나서 손님들을 죽인 후에 그 집 부엌 바닥에 감쪽같이 묻은 거지. 네, 시간 관계상 그럼 선생님이 재미있는 여기서 바로 엄마한테 복수하는 건 엄마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네가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거다. 그러면서 얘가 그때 자살을 하죠. 예, 그러면서 바로 이 저승사자본풀이라고 하는 한국 신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림이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왜 그렇게 죽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죠. 그럼 결국은 본인이 살해했던 아이들이 너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복수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이 이제 범인을 잡고 이 강림이가 저승사자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김치원님이라고 이승의 원님과 염라대왕이 둘 다 얘가 너무 똑똑해서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염라대왕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이 안 된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둘이 나눕시다. 자,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원님은 무엇을 가지겠어? 선생님들은 어떤 걸 가지겠습니까? 원님이 당연히 눈에 보이는 몸을 갖죠. 난 육체를 갖겠어. 그랬더니 알겠어. 그럼 나는 강림이의 혼을 데려가겠어. 그리고는 혼을 저승을 데려갔죠. 혼이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승차사가 됐다는 거고, 그때 이 저승에서 잡아오지 못하는 동방사기를 누가 잡으러 갈 것인가? 바로 강림이가 가서 그렇게 해서 탄천유례처럼 잡아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 맨 끝에 이 두 개 부분이 바로 우리 그 탄천유례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천유례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이 이야기가 짧은 수명의 운명을 치고 난 인물이 바로 조력자의 도움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눈먼 장님이 이제 알려주셨잖아요, 방법을. 그래서 저승차사의 인정을 얻어서 그 수명을 연장한다는 바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저승관, 특히나 잘 대접하면, 누군가 잘 대접하면 거기에 다시 보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 바로 사람은 누구나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잘 매수하면 될까? 예, 바로 저승사사를 잘 매수해서 연장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이야기의 의미를 좀 보면은 이렇게 저승차사에게 인정 얻어서 수명을 연장한 사람 이야기에다가 바로 동방사기와 저승차사가 서로 잡고 도망가고 하는 그 두뇌 경쟁의 이야기가 서로 합쳐져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삶과 죽음의 이야기잖아요. 저승차사는 죽음. 바로 이 동방사기는 왜 계속 도망가는가?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인 거죠. 예, 그런데 어때요? 누구나 살고 싶다고 예, 계속 영생을 누구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차고 넘쳐서,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결국은 질서가, 우주 질서가 우리가 꽃이 피면 다시 지고 다시 씨가 땅에 퍼져서 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게 결국 이 순환의 원리, 그것이 세계의 질서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 동방사기한테 좀 집중을 해보면 결국은 30살밖에 못 살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 운명이 어찌됐건 내가 잘 베풀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3000살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족해야죠. 그죠? 근데 그렇지가 못하고 이젠 영생을 꿈꾸게 된 거죠. 결국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커져가는 건데, 이 탄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물의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호수처럼 고여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흐름의 영원성, 이것이 바로 동방사기가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이 무한한 생명력을 얻고 싶어하는, 그래서 끝없이 흘러가는 그 탄천의 물처럼 끝없이 자신의 그 욕망들을 이 동방사기는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탄천에 왜 그 숯을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 타버리고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씨는 조금만 갖다가 씌워놔도 어때요? 다시 확 사그라들죠.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숯과 같이 마치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든 다시 살아 올라갈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결합이 되어야 이게 중지가 돼요? 물. 계속 언제든 이제 이 욕망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단절시킬 수 있는 건 바로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숯과 물이 만나서 결국은 이렇게 이 탄천, 숯과 물이 만나서 결국 재생이 불가능하게끔 그 우주의 질서에 맞게 흘러가게끔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래서 바로 동방사기는 인간의 그러니까 동방사기와 저승차사의 서로 대결은 바로 인간의 그러니까 유한성, 그러니까 인간이 정해져 있는 것과 또 자연의 어떤 무한한 그런 것들이 서로 대립하는, 하지만 이제 그 자연의 섭리를 동방사기는 거부하는 거죠. 나는 영생을 하고 싶다. 이 욕망들이 드러나는 건데, 결국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우리 성남 시민들의 이 탄천 유래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렇게 탄천, 물이 흐르듯이 인간의 삶과 죽음도 이렇게 순리에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역행할 경우에는 결국 우주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나 우주의 질서를
잘 따르기를 그러한 의미로서 이 이야기가 전승이 되는 건 아닐까라고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사, 매지봉, 종지봉 전설이 나오는데 보면은 내가 앉을 만큼 천둥번개에 비가 그냥 40일에 와서 그냥 그 산이 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충년에 종지 하나 엎어놓을 만큼만 남고 물이 다 찼어요. 그래서 종지봉이에요. 매지봉은 같은 이야기예요. 매 한 마리가 앉아 있을 정도의 물이 찼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천지가 개박했을 때 물이 찼는데 매 한 마리가 앉을 정도로 찼다. 그리고 여기 종지봉 다 똑같죠. 여기 매지봉도 매 한 마리 앉을 정도, 종지봉은 종지 하나 엎어놓을 정도.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이 하나를 딱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배호수가 산에 물이 다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다라는 거고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은 안 해요. 그죠? 그럼 도천 그거랑도 지금 도천동이요. 네네. 거기랑도 같이 연결이 좀 될 것 같아요. 도천동이요? 네네. 아, 네네. 이게 여기는 지금 우리 성남에는 장자모 전설은 없죠. 예. 근데 바로 여기 인근인 하남이랑 구리는 각각 장자모 전설이 있어요. 여기 연결된 지점이 있어서 우리 성남에는 없지만 이 이야기 한번 해보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느 부자가 스님이 시주를 왔는데 스님한테 쌀을 시주 안 하고 그냥 똥 치우다가 똥을 한 사발 시주를 하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버님 몰래 쌀을 주면서 미안하다고 이제 쌀을 줬더니 이 스님이 지금 이 집안의 기운이 다 있으니까 며느님 살려면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며느리가 얼른 이제 따라가죠. 하지만 금기를 줍니다. 절대 무슨 소리가 나도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가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죠. 근데 그래서 금기를 어겨서 그 자리에서 돌이 되고 그 부자 집은 바로 물에 다 잠겨버렸다. 그래서 그거를 뭐 장자 늪이라고 부른다, 장자 못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름이 좀 다르지만 전국에 다 전해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하남이나 구리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며느리가 돌아본 이유를 설명하세요. 갑자기 비가 오는데 장독대 뚜껑을 열어놨다. 어머님도 가시다 비 오면 그 생각 나시겠죠? 아이고야 나 장독 뚜껑 열어놨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라는 금기보다 그게 먼저. 아이고 빨리 열어놨는데 그렇게 해서 뒤돌아봤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매산, 매지봉, 종지봉, 장자못 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 비가 엄청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매지봉이랑 이 뭐 종지봉이랑 매산은 왜 비가 많이 왔는지 설명은 안 해요. 그죠? 근데 장자못은 어때요? 비가 왜 많이 왔는지 원인이 어디서 와요? 바로 장자. 악행을 저지르는 장자에서 오죠. 우리나라에는 바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은 홍수신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홍수신화가 어떤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홍수신화는 바로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이 간빙기에 이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엄청나게 범람해서 인간 세상을 한번 덮친 적이 있었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경험했던 바로 이 인류의 기억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홍수신화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홍수신화, 노아의 방주, 그죠? 그게 다 이 홍수신화와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보면은 남매운 신화라고 그 홍수신화 중에서 남매운 신화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대홍수 때 다 죽고 오로지 오누이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오누이가 다시 이 오누이부터 이 세상은 다시 시작되었다는 건데 우리나라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큰 물이 져서 대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남매만 살아남아서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들이 걱정이 되는 건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은 이제 모든 인간이 멸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남아서 부부가 되면 다시 자손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건 당연히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지. 그래서 그럴 수 없어 라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뜻에 맡기자. 그래서 오빠는 이중 봉우리에서 그러니까 맷돌에 순망을 던지고
이 여동생은 이 반대쪽 봉우리에서 안망을 돌려서 이것이 서로 하나가 딱 합쳐지면 이건 하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결혼을 하자. 근데 그것이 합쳐져서 결혼을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저기 중국에서도 전해지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보면 내공이라고 하는 동생이 하늘의 신으로 있고 고비라고 하는 이제 형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이제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하늘에다가 이제 계속 재물을 바치죠. 그런데 재물을 잘못 바친 거예요. 그래서 내공이 너무 화가 나서 가뭄을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형이 동생 몰래 하늘에 비를 가지고 와서 내려줘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화가 난 거죠. 내가 이거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갖고 막 이제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이 형이 둘이 붙은 거예요. 다행히 형이 이겼죠. 그래서 이 내공을 조롱에다가 가둬놓고 여동생, 그러니까 자기의 딸 아들에게 바로 이제 복희와 여화에게 얘네 이 작은아버지 잘 관리해라. 절대 물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어디 떠났는데 이 내공이 조카들한테 나 목이 말라 죽겠으니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인지상정으로 어떤 작은아버지 그 목마르다는 거 물을 못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힘을 얻어서 그 조롱을 뚫고 나와서 조카들한테 자기 일을 하나 빼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비가 많이 오거들랑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들랑 이걸 얼른 땅에 심어라. 그리고 일을 줍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인간 세상에 홍수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홍수가 지었고 이 남매는 바로 작은아버지가 줬던 그 일을 심었더니 바로 거기에 박이 자랐죠. 그래서 박을 잘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둘이만 이 세상에 살아남게 됐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연기를 피워서 두 개가 양쪽에서 서로 엉키면 이건 하늘의 뜻임을 알고 혼인을 하자. 이렇게 해서 혼인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다른 어떤 다른 동남아 쪽에서도, 동아시아 쪽에서도 보면 똑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맷돌을 굴렸다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우리는 뭐 한 번씩 이제 연기나 아니면 맷돌 한 번씩으로 끝났는데 여기는 맷돌도 굴리고 그것도 못 받게 되겠어. 그럼 우리 이번에 연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야오적 같은 경우는 7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들이 부부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많이 홍수가 지고 이까 세상에 남매만 살아남았는데 이들이 갈등을 할 때 하늘의 시험을 하게 되고 하늘에서 응해줘서 바로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뭐 이 이야기의 의미는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왜 인간 세상에 물이 이제 주어졌는가? 왜 그렇게 많이 물이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인간 세상이 많이 타락하고 결국은 어떤 하늘의 징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부정한 세상. 예, 바로 노아의 공 방주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영하고 모든 마음과 생각이 계획적으로 악하다. 하물며 동물들과 새까지도 그러하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 성경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이 소돔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모라라는 곳이 있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성폭력과 또는 도덕적인 태폐가 만연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이 롯이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세대 그 도시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10명만 찾아내라. 그럼 내가 멸망을 보류시키겠다. 하는데 10명을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유황 불이 내려서 멸망했다. 그리고 그 롯의 아내는 도망을 가다가 천사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내렸는데 뒤를 돌아봤다가 무엇이 되었냐면 소금 기둥이 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와 장자모 전설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타락한 인간의 도시와 거기에 대한 신의 징벌이 있었다고 하면 장자모 전설도 그 장자가 대표되는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그 징벌이 소돔과 고모라에선 불이었다면 바로 장자모에서는 물이 되는 거고 금기 위반하는 사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금기를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의 아내는
바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면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에서는 돌이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왜 홍수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래서 부정한 세상에서 온 증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홍수라는 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죄시심이나 또는 이제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은 새로운 세상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영화, 선생님 저번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설국열차가 그 모티프를 이 홍수 신화의 모티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구가 이제 온난화로 결국은 이 정상들이 냉각제를 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난화를 해결하는 게 자연을 자연스럽게 회복시켜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러니까 냉각제, 화학 무기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뿌리자마자 결국은 이 세상이 모두 얼어버리게 되는 눈의 세상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설국열차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그러니까 홍수 신화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의 그 징벌인지 나타나진 않지만 설국열차에서는 바로 이 지구의 온난화,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 빈부격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그 열차 안에서도 칸칸이 분리되어 있어서 누구는 바퀴벌레로 만든 걸 이제 먹게 되고 누구는 이제 거하게 먹게 지내는 거죠. 이렇게 먹는 것부터 차이가 나고 바로 인간 소외, 그래서 인종차별의 문제도 거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가 지금 현대 사회에 굉장히 크게 이제 그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모든 사람 중에 딱 두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홍수신에는 남매가 살아남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그 흑인 아이와 바로 황인종 아이, 여자아이 그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그런 어떤 메시지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설국열차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결국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오만이죠. 거기에 대한 이 자연의 경고가 바로 홍수로 나타나거나 또는 그렇게 이제 폭설로 나타나거나, 그래서 자연을 회복하고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자정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방법일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들, 특히나 지옥 같은 경우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인데 바로 인간의 오만을 많이 다루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릴 게 바로 이 고려장이에요. 많이들 아시죠? 지금 제가 여기 수정구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 아이가 그 지게, 어머니를 고려장 시키려고 하는 지게를 갖다가 이제 버려서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왜 그랬냐, 왜 갖고 왔냐니까 이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아버지를 저다가 묻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반성하고 바로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고 고려장은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안종래 할머니도 그 지게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한 아들이 어머니를 이제 고려장을 시키려고 산속 깊이 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등에 엎혀서 자꾸 이제 꽃을 뿌려요. 여기서는 가지를 계속 꺾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은 신경도 안 쓰고 어머니 이제 고려장 시킨 장소에다가 어머니를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들아, 네가 내려가는 길에 네가 길을 잃지 않게 내가 꽃을 뿌려놨으니 그 꽃을 보고 집에 찾아가면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을 거다. 조심히 가거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는 이 나뭇가지를 꺾어놓은 거에는 밤길에 네가 나뭇가지에 찔릴까봐 내 그 나뭇가지 다 꺾어놨으니 거기 무사히 조심히 잘 내려가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걸 반성하고 다시 혼자 내려오지 않고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내려왔다는 바로 그 고려장 이야기인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산골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노래로 시작을 한 것처럼 제가 우리가 숨이 싼간 노래로 끝을 맞을까 이 고려장 이야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장사익이 꽃구경이라고 하는 노래로 다시 재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막 나와도 눈물이 나오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남에서 전해져온 옛날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또 많은 대중들과는 또 어떻게 만나고 있고, 또 우리의 이야기들이
오늘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 좀 한번 살펴봤고요. 예, 이후의 미래는 우리 이제 관장님도 계시지만 문화원에서 우리의 이 많은 이야기 자산을 이제 좀 더 대중화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들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